네, 2023 서울머니쇼 세미나실 3회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세미나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현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모쪼록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아주 귀하고 또 값진 정보들 나눠 가실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면서 본 강연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상장 폐지 없는 금과 은의 슈퍼사이클을 확인하라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실 분을 모셔볼 텐데요. 투스텝 조규원 대표님께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금가은에 대한 강연을 맡게 될 투스텝의 양벨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상장 폐지 없는 금가은의 슈퍼사이클을 확인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강연을 해드리게 될 텐데요. 만약 이 강연을 다 듣고 나신다면 그러면 우리가 금에 도대체 왜 투자해야 하는지, 그리고 금에 언제 투자해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금을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모두 완벽하게 이해하고 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이 모든 것들을 이 강의 하나에 꽉꽉 우겨 넣으려고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요. 자,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금 투자를 떠나서 어떤 투자를 할 때 투자를 언제 투자해야 되지? 왜 투자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 거지? 이 세 가지를 정확히 알고 투자를 해야만 진정한 투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만약에 이 셋 중에 하나라도 결여된 상태로 투자를 한다면 그건 투자가 아니고 투기에 가까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것도 금의 진정한 가치,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금에 왜 투자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실 거고, 다음으로 슈퍼사이클의 시그널이라는 걸 통해서 금을 언제 투자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힌트를 얻어 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금 투자는 주식이나 다른 자산들과는 다르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다양해요. 그래서 어떤 투자 방법이 나한테 득이 되는지, 이런 투자 방법은 내가 사용했을 때 실이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으시고 나의 성향과 나의 상황에 맞는 투자 방법을 얻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맨 처음으로 우리가 금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금에 어떤 가치가 있지라고 제가 많은 분들께 여쭤보면 일반적으로 이 셋 중에 하나를 보통 많이 말씀을 하세요. 희소하다, 반짝이고 예쁘다, 그리고 산업재로 사용된다. 금이 희소하긴 합니다. 지구상에 있는 금에서 채굴된 양이 한 20만 톤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매장되어 있는 양이 5만 톤 정도 돼서 총 25만 톤 정도의 금이 이제 지구상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숫자상으로 보면 꽤 많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들겠지만 한 곳에 모아보면 자유의 여신상의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 정도로 금이 되게 희귀하긴 해요. 그리고 금이 반짝이고 예쁘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식기류라던가 장신구에 사용되기도 하니까요. 마지막으로 산업재로 사용된다. 치과에서 금리를 한다던가 가전제품에 금이 반도체로 많이 들어가잖아요. 우주 산업에서도 많이 쓰이고요. 다 맞습니다. 근데 단지 이렇게만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보다 금이 그렇게 가치가 있는 거야? 약간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금의 가치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었고, 어떤 국가도 이런 가치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도 않습니다. 일종의 주지의 사실처럼 모든 사람들이 이걸 다 알게 되면 금을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들이 금을 더 택하고 화폐를 버리고 금을 택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알려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 아주 쉬운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갑자기 내일 당장 랜덤한 국가로 공간 이동을 한다고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볼까요? 그런데 여기 007 박스 안에 여러분이 한 가지 물건을 가득 채워갈 수 있습니다. 무엇을 채워 가시겠나요? 다양한 정답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이고 정석적인 방법으로는 아마 달러를 넣으시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어느 국가에 떨어질지 모르는데 그 국가 어느 국가에서든 환전이 가장 쉬운, 가치를 인정받고 환전하기 쉬운 달러를 넣어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예, 당연히 정답이 될 수 있죠.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100년 전 어느 국가로 갑자기 떨어진다. 1000년 전 어느 국가로 갑자기 떨어진다. 100년 전에 달러 있었습니다. 100년 전에도 달러 있었어요. 근데 지금의 달러를 가지고 100년 전으로 돌아가면 그 달러는 사용할 수 없어요. 반대로 100년 전에 있었던 달러를 가지고 현재 가지고 오면 달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즉 우리가 지금 뭐 전 세계에서 가장 인정받는 화폐라고 얘기하는 그 달러도 100년 전으로만 돌아가도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1000년 전으로 돌아가면 더더욱 그렇고요. 그러면 우리가 100년 전, 1000년 전으로 돌아간다고 쳤을 때는 와, 그 시대 어느 국가에 떨어질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우리는 결국에 금을 택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제 이거를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1000년 전에 이 타임캡슐에다가 한 가지 물건을 가득 채우고 나만 알 수 있는 그 지정된 장소에 묻어두고 타임머신 타고 다시 현재로 돌아온다고 치겠습니다. 뭘 넣고 오시겠나요? 막 열심히 머리를 굴려봐도 이거는 썩어서 안 되는데 저거는 부식될 텐데 네, 생각보다 지금의 가치 있는 걸 미래로 가져왔을 때 가치가 유지되기가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소금이라고 쳐볼까요? 과거에는 소금이 정말 귀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인류의 기술 문명이 너무 발전하면서 소금이 별로 귀하지 않게 됐어요. 그럼 1000년 전에 엄청 부자였던 사람이 모든 재산을 다 소금으로 채워 놓는다면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바로 이 사람의 자산이 10분의 1 토막, 100분의 1 토막 이렇게 나버리게 되죠. 자, 우리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인류의 역사에서 모든 인류는 자신의 부를 미래로 계속 이전해주고 싶었어요. 미래의 나에게, 10년 후의 나에게 지금의 자산을 그대로 이전해주고 싶고 100년 후 나의 자식에게 나의 부를 전달해주고 싶었죠. 근데 우리 세계에 있는 물질 중에는 썩지도 변하지도 않는 물질 별로 없고요. 인간이 기술 발전으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물질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돈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우리 돈이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거래가 가능하고 그리고 나의 지금 이 자산 가치가 미래에도 유지될 어떤 것들이 정말 필요하겠다. 그래야만 나의 자산도 안전하게 지킬 수 있고 어떠한 상황, 어느 시대건 어떤 국가를 가던 가치를 인정받기 때문에 그래서 돈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두 가지 수단이 있습니다. 하나는 거래 수단, 하나는 가치 저장 수단이죠. 그러니까 어디서든 거래가 되고 시간이 어떻든 어느 시대든 가치를 인정받아야 된다. 자, 그러면 이 돈이 될 수 있는 네 가지 조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한정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희소하지 않다고 생각해 볼게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거나 아니면 지구상에 너무 많아요. 그러면 지금 나는 이게 가치가 있고 엄청 귀하다고 생각해서 모아놨지만 미래에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거라면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걸 지켜본 다른 사람들은 저거는 나는 안 모을래. 저거 지금도 가치가 저만큼 떨어지는데 앞으로 저거 가치는 더 떨어질 거야 생각하면서 그거를 가치 저장 수단 돈으로서 사용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다음으로는 불변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또 소금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소금을 창고에 가득 채워놨는데 홍수가 한번 불었더니 모든 자산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본 사람들은 이거 돈이야 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남아 있을까요? 없겠죠. 시간이 지나서 썩거나 부식되거나 아니면 성질이 변하는 어떠한 물질도 돈이 될 수 없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세 번째는 안전성이에요. 이건 너무 당연한 건데요. 우리가 돈이라고 생각해서 들고 있는데 이게 폭발을 한다던가 혹은 독성이 있다던가 방사능 물질이 있다 이러면 당연히 돈이 될 수 없겠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조건인데요. 분할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다이아몬드를 생각하면 쉬워요. 이 커다란 다이아몬드 하나랑 같은 무게의 작은 다이아몬드 10개 이 둘 중에 어떤 게 더 비쌀까요? 큰 게 더 비쌉니다. 큰 거일수록 비싸요. 왜냐하면 이거는 쉽게 절단이 되거나 분할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큰 거일수록 비싸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큰 다이아몬드를 만약에 돈으로서 쓴다고 쳤을 때 이걸 거스름돈을 받으면 몇 개를 받아야 되는지 애매해지는 거예요.
돈이라는 건 거래 수단인데 어떤 물건의 가치를 정할 때 큰 다이아몬드로는 하나인데 작은 다이아몬드는 13개고 뭐 그것보다 더 작은 다이아몬드는 157개를 줘야 된다. 이러면 이제 계산이 너무 복잡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돈이라는 건 분할성이 좋아서 큰 거든 작은 거든 가치가 거의 일정하게 유지가 되어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한 한정성부터 먼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인간이 만들 수 없는 물질은 바로 원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아주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류는 이 과학적인 이유에서 원소에서 돈을 찾아야만 합니다. 근데 여기서 희소하지 않은 거 빼고요. 불변하지 않는 거 빼고요. 그리고 안전하지 않은 걸 다 빼면 뭐가 남냐면 바로 귀금속들만 남습니다. 금이나 은이나 백금이나 팔라디움 같은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분할성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금은 한 1000도 정도에서 녹아요. 근데 팔라디움은 1500도, 그리고 백금은 1700도가 넘어야 녹습니다. 재련하는데 너무 많은 비용이 들고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인류 역사에 그냥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 중에 돈이 될 수 있었던 게 사실 금과 은밖에 없어서, 그래서 얘네가 지금까지 인류 역사 5000년이라는 역사 동안 돈으로서 사용되었던 겁니다. 현재도 아직도 이것을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괜히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반짝이고 예뻐서 산업재로 쓰여서 그냥 좀 희소해서 아닙니다. 단순히 그런 이유에서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굳이 불편하게 많은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외환보유고에 보관해 두는 게 아니죠. 근데 이렇게 완벽할 거라고 생각했던 금과 은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거래를 할 때 사실은 문제가 될 부분은 별로 없는데요. 근데 예를 들어서 기업 대 기업, 그리고 국가 대 국가 이렇게 무역을 한다고 치면 보내야 되는 상품도 많지만 그거를 이제 맞바꿀 금도 정말 많이 보내야겠죠. 그러면은 금을 많이 보내는 데는 수송 비용도 많이 들고요. 그리고 뭐 약탈의 위험이라던가 다양한 리스크도 존재하겠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배를 타고 간다 그랬는데 배가 난파당했어요. 그러면 이 금은 이 세상에서 절대 찾을 수 없는 돈이 되어 버립니다. 얼마나 두려울까요? 각 국가는, 기업은 얼마나 두려울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타난 게 바로 화폐입니다. 여러분, 돈이랑 화폐가 같다고 생각해 오지 않으셨나요? 네, 돈, 화폐 거의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돈이랑 화폐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오늘 그걸 깨달으실 건데요. 화폐는 우리가 알고 있었던 달러, 원화, 뭐 신사임당 그려진 그런 것들이 사실 돈이 아니라 화폐였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이걸 자꾸 돈으로 불렀냐면 돈이라고 부르라고 시켰으니까. 근데 오늘 여러분, 화폐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생일 되시면 이렇게 케이크를 주고받는 경우가 많으시죠. 저도 이제 군대에서 이등병 시절일 때 이제 저희 부모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실물 케이크를 저렇게 뭐 면에 와서 주신 적이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누군가가 생일일 때 진짜 이렇게 케이크를 주시는 경우가 많으신가요? 아니면 케이크 기프티콘을 주는 경우가 많으신가요? 네. 기프티콘을 주는 경우가 더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물리적으로 거리가 먼 사람한테도 기프티콘을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케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지금 안 먹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근데 기프티콘은 내가 먹고 싶을 때 언제든지 먹을 수 있으니까 오히려 이 사람을 더 배려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게 되겠죠. 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금은 이제 뭐 들고 다니기도 무겁고 수송 비용도 많이 들고 뭐 한번 잃어버리면 찾을 수도 없고 그런 너무나도 많은 리스크가 있으니까 이 금을 안전한 곳에 보관을 시켜요. 보관해 주는 곳에 보관을 시키고 거기서는 보관증을 끊어 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오면 언제든지 금으로 교환해 주겠음 이렇게 적어서 이렇게 보관증으로 만들어 줬어요. 이게 바로 화폐의 시초예요. 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요. 케이크를 교환할 수 있는 기프티콘은 그 기프티콘 자체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케이크를 바꿔줄 거라는 믿음,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기프티콘을 갖고 있으면서도 케이크를 갖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바꿔주죠. 예, 대부분 케이크로 바꿔주죠. 근데 우리가 이 개념을 확실하게 분리해야 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화폐 나중에 어떤 식으로 변할까요? 바로 달러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존재했던 모든 화폐, 사실 지금 존재하는 화폐도 화폐예요.
이거는 금으로 교환할 수 있는 교환권일 뿐이고요. 그냥 이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 이유는 그냥 믿기 때문에 믿고 있는 거예요. 참 웃기지 않나요? 그래서 달러 이제 1971년 이전의 달러에는 밑에 저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이 언제든 요구하면 금화로 바꿔 주겠다. 근데 지금의 달러를 한번 볼까요? 아, 그 문구가 싹 빠졌네요. 그러면 지금의 달러는 화폐가 아닐까요? 화폐가 맞아요. 예, 그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요. 왜 지금의 달러는 이렇게 바뀌었고 근데도 아직도 왜 달러는 화폐일까? 우리가 국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국가는 화폐를 이렇게 발행을 하게 되는데 국가는 돈이 정말 너무 많이 필요해요. 막 복지 정책도 해야 되고 공공사업도 해야 되고 국방비 지출도 많고 심지어는 전쟁을 할 때는 더 많은 돈이 필요하죠. 항상 국가는 돈이 부족합니다. 근데 진짜 돈은 금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금을 가져오는 거, 돈을 많이 만들고 싶으면 그러면 금을 채굴하던가 아니면 식민지로부터 금을 뺏어오던가 뭐 이런 방법으로 금을 가져와야만 실제로 돈이 늘어나고 국가는 그걸 돈으로 썼어요. 근데 금이라는 건 희소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만들고 싶다 그래서 많이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 12년 동안의 금 생산량만 보더라도 거의 일정한 수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요. 이제 국가들이 생각을 바꿉니다. 이전까지는 이 케이크 기프티콘을 갖다 주면 사람들은 케이크 가격이 올라도 기프티콘으로 케이크를 바꿔줄 수 있었어요. 근데 이 개념을 살짝 바꾼 거죠. 우리들한테 케이크 기프티콘을 주는 게 아니라 투썸 플레이스에 그 금액권을 주는 거예요. 10,000원짜리를. 만약 저 케이크가 10,000원이라고 한다면 교환권을 갖고 있으나 금액권을 10,000원짜리 금액권을 받으나 크게 다르지 않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살짝 바꾼 거예요. 지금 달러로 금 살 수 있나요? 네, 금 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금 가격은 계속 변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케이크 가격이 오르나 떨어지나 화폐를 얼마든지 발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화폐 많이 발행해서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오르고 그냥 케이크 값 올라도 그냥 이걸 인플레이션이라는 말로 사람들을 그냥 납득만 시키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의 달러는 교환권에서 금액권이 되었다. 대충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에서 발생되는 문제가 뭐냐는 거예요. 자, 이거는 미국의 화폐량과 한국의 화폐량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정말 한치의 밀림도 없이 어마어마하게 발행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우리나라뿐만 아니에요. 중국과 일본을 보더라도 똑같고요.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다 똑같습니다. 더 이상 교환권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네들 마음대로 발행해도 돼요. 발행하고 싶고요. 그래서 화폐의 양이 무차별적으로 늘어납니다. 자, 우리가 뭐든지 양이 너무 많아지면 그만큼 가치가 떨어진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물가 상승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를 잘 생각해 보면 짜장면이 1960년 15원이었습니다. 근데 2010년에는 4,500원이고요. 지금은 거의 6,000원에 임박하죠. 짜장면에 뭐 이제는 뭐 차돌박이가 들어가나요? 어마어마하게 뭐 퀄리티가 높아져서 이렇게 가격이 오른 걸까요? 새우깡은 1974년에 50원이었지만 지금은 1,600원이 되었습니다. 이젠 새우깡에 새우가 안 들어가고 랍스타가 들어가서 그런 걸까요? 아니죠. 이 둘의 가격은 사실 가격이 오른 게 아니에요. 가치는 거의 변한 게 없습니다. 근데 왜 가격이 오른 거냐면 그냥 화폐가 너무 많아져서 화폐의 가치가 떨어졌을 뿐인 거예요. 금도 마찬가지입니다. 1970년 35달러였던 금 가격은 2000년 270달러 그리고 2023년 2000달러를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화폐 시스템을 잘 이해해야 돼요. 지금은 더 이상 화폐가 교환권이 아닙니다. 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 계속 꾸준히 손해를 볼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각국의 중앙은행들 제가 말씀드렸죠.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적은 양의 금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의 양을 갖고 있냐면요. 온 지구상에 제가 15%라 적었네요.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금의 17.5%나 되는 어마어마한 양을 굳이 모든 비용을 다 써가면서 불편하게 실물을 보관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자기네들은 화폐를 더 많이 발행하고 싶어요. 그래야 복지 정책도 하고 뭐도 하고 국가가 원하는 만큼 돈을 쓸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금은 한정되어 있고
금은 역사적으로 계속 가치를 유지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걸 갖고 있고 우리는 금을 갖고 있지 않게끔 생각하려고 여태까지 그래 왔던 겁니다. 근데 우리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가 하는 말을 듣지 말고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자 이거예요. 국가가 더 이상 금은 돈이 아니야. 금은 그냥 노란 돌덩이일 뿐이고 그냥 그거 옛날 구시대적 유물이야. 지금 뭐 금이 뭐 돈으로서 쓰이는 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화폐가 짱이라고 하죠. 네, 달러가 짱이고 우리 보고 원화스라고 합니다. 위기 때 무슨 행동을 하는지 한번 볼까요? IMF 외환위기 때 국가는 그 모든 금융기관에 예치되었던 금을 인출해주지도 않았고요. 심지어 국민들의 금을 강탈하려고 금 모으기 운동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터키 리라와는 최근에 폭락하면서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은 금 모으기 운동 똑같은 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면 이들은 왜 금을 통제하고 금을 사람들로부터 모으려고 했을까요? 이렇게 두 나라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미국을 보실까요? 미국 1933년에 이제 대공황이 오고 나서 엄청난 경제 위기니까 이 당시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 대통령은 행정명령으로 금을 소유하거나 금을 거래하는 모든 것을 불법으로 만들고 심지어 걸리면 징역형까지 갔어요. 우리나라 이거 다 옛날 얘기라고요. 우리나라 외국환거래법 제6조를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천재지변이나 전지사변 그리고 다양한 경제위기가 오면 국가는 국민들에게 금을 매각하도록 할 의무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금은 국가들이 원해요. 그리고 언제든 금을 강탈할 준비가 되어 있고요. JP 모건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Gold is money, everything else is credit. 금이 진짜 돈이고 우리가 사실 사용하고 있는 모든 화폐는 신뢰입니다. 그냥 믿음이에요. 이게 망하지 않겠지. 언제든 괜찮겠지. 과연 그럴까요? 진짜 우리가 앞으로도 사실 화폐의 가치는 계속 더 떨어질 거예요. 지금보다 더 떨어질 거고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인류 역사에 존재했던 모든 화폐 중에요. 단 한 가지도 가치가 0에 수렴하지 않은 화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인류 역사에 존재했던 모든 화폐들 중에 가치가 종이 쪼가리가 되어버리지 않은 화폐는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를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믿기보다 진짜 금의 본질적인 가치를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들었다면 금이 좋은 거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 그냥 지금 사서 영원히 보유하면 되는 거야? 뭐 그것도 방법일 수 있겠으나 저는 무조건 기프티콘 필요 없다. 우리는 케이크를 갖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기프티콘도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이득을 주는 부분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용할 땐 충분히 이용하고 이제 더 이상 너무 위험하다. 화폐가 너무 위험하다. 기프티콘을 보유하는 게 우리에게 너무 위험하다. 라는 시그널이 나올 땐 도망가자 이거예요. 피난처가 그거에 대한 최고의 피난처가 금이니까 그러면 그 시그널이 언제 나오느냐 그거를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슈퍼사이클의 시그널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우리 2021년에 머지 포인트 사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게 편의점이나 외식업체 등 2만여 곳의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여기서는 갑자기 40% 이렇게 할인을 해가지고 판매를 했던 거예요.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데 이런 것들에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이거 너무 좋다 이렇게 해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심지어 저도 썼었어요. 네. 근데 그러면 이제 머지 포인트가 나쁜 거냐? 아니요. 머지 포인트는 안전합니다. 언제까지 안전하냐면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을 때까지 안전합니다. 마찬가지로 화폐도요. 안전합니다. 언제까지 안전하냐면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을 때까지 안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화폐가 언제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을까 이걸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일단 이걸 생각하기 위해선 우리는 그러면 화폐를 왜 보유할까 이것부터 들어가야 본질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화폐를 보유하는 이유는 간편하니까, 그렇죠? 우리가 금 들고 다니고 이걸로 거래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간편하니까. 뭐 송금하기도 편하고 간편하니까요. 두 번째, 믿으니까. 뭐 이건 믿음의 영역이니까 이거는 이제 뭐 떼놓고 갈게요. 세 번째,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이득을 주니까. 우리가 화폐를 보유하면서 실질적으로 이득을 받았다? 잘 생각이 안 들 거예요. 자,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화폐를 보유하고 있으면 무조건 화폐의 양이 늘어나서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물가가 상승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무조건 손해를 보게 되는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화폐를 보유하고 있으면 우리한테 손해인데 그럼 누가 화폐를 보유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각국은 이 금리라는 걸로 보상을 해줍니다. 너네가 화폐를 보유하고 있으면 우리가 이만큼 보상을 줄게. 예를 들어서 물가가 1년에 3%가 올랐어요. 그 말은 바꾸어 말하면 우리의 자산이 3%만큼 하락한 것을 의미를 해요.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보상으로 너가 만약에 예적금을 해두었어? 그러면 우리가 5%만큼의 이자를 줄게 라고 하면 3%만큼 내 자산이 떨어졌지만 5%만큼 오르면 2%의 실질적인 나의 자산이 올라가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경제학 용어로는 실질금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질금리가 높다는 것은 물가가 오르는 것보다 금리를 더 많이 쳐줘서 충분한 보상을 해주는 것. 반대로 실질금리가 낮다는 것은 충분한 보상을 해주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시나리오를요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실질금리가 플러스일 때는 물가가 오른 것보다 금리를 더 많이 주니까 화폐를 보유한 사람들한테는 이득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 금 불편하게 가지고 있는 것도 좀 그렇고, 오히려 이거 화폐로 갖고 있으면 가만히 앉아서도 돈을 버는데 금을 내가 왜 갖고 있어 이제 하면서 사람들이 금을 처분하고 화폐로 이동하게 됩니다. 근데 이 실질금리를 언제까지나 플러스로 유지할 수는 없어요. 자, 국가가 우리들에게 2%, 3%, 4% 실질금리를 플러스로 유지하면서 이득을 준다는 건 반대로 국가가 그만큼의 손해를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거를 다 설명하기엔 너무 긴데 어쨌든 실질금리를 영원히 플러스로 유지할 수 없습니다. 플러스로 유지하고 있게 되면 결국에 국가의 부채가 계속 늘어나요. 국가의 부채 비율이 어느 임계점에 도달하면 더 이상 늘어날 수 없는 시기가 반드시 찾아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국가는 반대로 이득을 주던 거를 이득을 뺏어 와야지만 이 비율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금리를 마이너스로 빠져들게 되면 그러면 이제 오히려 국가가 이득을 화폐를 보유한 사람들로부터 가져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화폐를 보유한 사람 모두는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거 들고 있어봤자 손해인데 내가 무슨 행동을 취해도 화폐를 들고 있다는 그 이유만으로 손해를 보니까 화폐를 버리고 금으로 다들 도망가게 됩니다. 똑똑한 사람들부터요. 그러면 정말 실제로 그랬는지 살펴볼까요? 이거는 지난 90년 동안의 실질금리 데이터를 제가 가지고 온 건데요.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로 빠져드는 바로 그 순간부터 사람들은 화폐를 버리고 금으로 간다고 했었죠. 이 추세가 발생했던 게 총 4번이 있습니다. 1934년 이제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로 빠져들기 시작해서 추세적으로 하락해 1947년 최저점을 찍게 되었고요. 1970년부터 80년, 2002년부터 2011년, 그리고 마지막 2019년부터 현재 이제 금 가격을 똑같은 시기에 겹쳐 놓겠습니다.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로 빠져든 바로 그 순간 1934년부터 금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해서 실질금리가 최저점을 찍었던 순간 금 가격이 정확하게 최고점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보면 야 이때 금 가격 별로 안 올랐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1970년 이전에는 달러는 곧 교환권이었어요. 그러니까 금 가격이 많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사실 표시는 똑같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금 가격은 고정되어 있는 시기, 근본이제라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금 가격이 절대 움직이면 안 되는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로 빠져들고 사람들이 다 화폐를 버리고 도망가니까 더 이상 정부가 이걸 유지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금 가격이 깨졌다. 이거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큰 이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1933년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아까 전에 금 몰수법을 만들어서 금을 보유한 사람, 거래하는 사람 다 불법 만들어서 징역형까지 보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보여지는 건 금 가격이 얼마 안 오른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일단 이 부분을 지나서 그러면 실제로 이제 금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졌던 1970년 이후를 한번 살펴볼까요?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로 빠져들었던 1970년 바로 그 순간부터 금 가격이 또 오르기 시작해서 1980년 금 가격은 최고점을 찍게 됩니다. 바로 실질금리가 최저점을 찍었던 순간이죠. 이때 금 가격은 무려 26배가 올랐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돈에 대한 가치가, 화폐에 대한 가치가 거의 20분의 1 토막이 났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2002년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로 빠져든 바로 그 순간부터 다시 실질금리가 최저점을 찍었던 2011년까지 정확하게 그 시기에 금은 상승 추세가 시작되었고 최고점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금 가격은 6배가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2019년부터 현재 다시 한번 이 사이클이 도래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실질금리가 낮으면요, 예를 들어서 실질금리가 3%면 3%만큼 손해를 매년 보게 되는 거고, 5%면 5%만큼 손해를 보게 되니까 낮으면 낮을수록 사람들이 화폐를 버리고 금으로 도망가는 현상이 더욱 가속화되겠죠. 실제로 그래서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상승했던 폭은 실질금리가 2% 수준이었어서 6배였지만 이 1970년대 이때는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5% 수준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금 가격이 더 많이 올랐던 거예요. 화폐로부터 도망가는 수요가 높았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2019년 이 실질금리는 보통 한번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면 10년 정도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절반 왔는데 벌써 1970년대의 최저점보다 더 낮은 수준까지 왔었어요. 앞으로는 실질금리가 더 낮아질 거고요. 그 말은 바꾸어 말하면 금 가격이 뭐 20배, 이제 26배 올랐던 그때보다 더 많이 오를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의 핵심은, 여러분 금 가격 진짜 많이 오를 거니까 금 투자하세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진짜 잘 이해하셔야 돼요. 화폐를 보유한 사람한테 너무나도 큰 리스크고, 금 가격이 그만큼 오르는 만큼 화폐를 보유한 사람은 어마어마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뭔 잘못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투자에 실패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화폐를 보유했다는 그 이유만으로요. 근데 사실 이 문제만 있어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실질금리가 이렇게 낮은 것만 해도 문제인데 지금은 더 큰 이슈들이 많습니다. 바로 작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던 사건인데요. 그로 인해서 미국은 경제적 제재인 스위프트 제재라는 걸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러시아가 보유하고 있는 외환 보유고가 전부 다 동결되었고, 그리고 러시아가 거래하는 모든 무역 결제에서 달러 결제는 전부 다 막히게 되었어요. 이걸 본 어떤 분들은 역시 미국 형이 잘해줬다, 정의 구현해줬다, 멋지다 미국아, 막 이렇게 하실지도 몰라요. 근데 이걸 국가의 입장에서 바라보잖아요. 정말 무서운 일이고 정말 배신감 드는 일이고 모든 신뢰가 깨져버리는 순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국가의 입장에서 외환 보유고에 여태까지 달러를 가지고 있었던 이유가 뭐였죠? 달러는 안전자산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달러를 돈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언제든지 거래할 수 있고 언제든지 가치를 잃지 않을 거라는 그 믿음 때문에요. 근데 실제로 달러랑 미국이랑 같은 입장이라는 걸 확인을 했어요. 미국의 말 한마디에 모든 거래가 다 막혀버리고, 거래 수단으로서도 막혀버리고, 내가 그동안 외환보유고에 모아놨던 모든 내 자산이 다 디지털 쪼가리, 종이 쪼가리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걸 국가는 본 거죠. 국가는요, 어떨 때는 미국이랑 사이가 좋기도 하고 어쩔 때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달러라는 이 자산이 미국의 그냥 말 한마디에 그냥 뭐 이렇게 완전 종이 쪼가리가 돼버릴 수 있다? 이건 국가에서 엄청나게 무서운 일이거든요. 지금 미국이랑 적대국인 국가뿐만 아니라 애매한 국가도, 심지어 지금은 친한 국가들도 나중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더 이상 달러에 우리가 의존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거래 수단으로서 달러는 많이 이제 가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권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달러에만 의존을 하면 우리가 미국의 눈치에서 눈밖에 나는 순간 그냥 거래도 못하고 모든 게 다 날아가 버릴 수도 있으니까 우리 미국의 달러 의존하지 말자, 우리끼리 뭔가 독립하고 새로운 거래 시스템 많이 만들자, 이 추세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중국, 사우디, 위안화 석유 결제 거의 다 왔다, 이런 뉴스 나왔는데요. 실제로 이거 이미 첫 거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라크, 중국과 위안화 무역 허용, 뭐 러시아 수출 대금, 위안화 비중 껑충. 사실 중국에서요, 대무역 결제 비중에서 이미 달러를 넘어섰어요, 위안화가. 그 정도로 세계가 달러보다 더 좋아서 위안화를 쓰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냥 우리 달러에 너무 의존하다 보니까 만약에 미국과 사이 한번 틀어지는 순간 모든 결제가 막힌다? 이거 안 돼. 우리 이거 이렇게 되지 말고 뭔가 다양한 부분에서 판로를 개척해 놓자 하는 그런 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거래 수단으로서 다양한
그런 대안들을 생각해 보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것을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그럼 이제 다음에는 뭐 위안화가 기축통화가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근데 그 누구도 어떤 국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거래 수단으로서는 위안화를 쓰든 달러를 쓰든 상관은 없어요. 근데 내가 내 자산에 보유한다고 쳤을 때 위안화가 달러랑 그렇게 다를까요? 중국은 미국보다 더 자유롭고 그런 독립성을 지켜줄까요?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어떠한 국가의 통제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어떠한 국가든 다 어떠한 국가의 화폐든 국가의 통제를 받아요. 그렇다면 어떠한 국가의 통제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건 바로 금이기 때문에 지금 달러의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외환보유고에 계속 금을 채우고 있습니다. 사실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기 전부터도 달러에는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뭐 달러를 많이 살포하는 양적 완화 정책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미국의 신용 강등이 되는 일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일이 있다 보니까 더 이상 달러가 제 가치를 못 챙겨준다라고 이제 중앙은행들은 생각해서 금을 지난 13년 동안 단 한 해도 빠짐없이 계속 매입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니까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이제 달러를 모아두는 건 오히려 너무 리스크하다라고 생각해서 1950년 통계 작성 이래로 정말 처음이에요. 이 정도의 금 매입량이 나온 게 처음이에요. 그 정도로 얼마나 지금 전 세계 국가들이 조급한지, 지금 그들의 마음이 어떤지를 이것만 보셔도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올해 1분기도 발표가 되었는데 이러한 가속화된 금 매입량의 추세가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아까 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금값이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금을 사야 하는 게 아닙니다. 화폐를 보유한 사람들에게 지금 위기이기 때문에 화폐로부터 탈피해야 하는 시기인 것을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화폐로부터 탈피하는데 가장 좋은 피난처가 금이라서, 그래서 금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이제 슈퍼사이클, 우리가 가격이라고 하는 걸 경제학에선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뭐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사람들이 달러로부터 멀어지고 화폐에 대한 의심이 생기는 거, 그건 수요의 측면이었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금을 사니까. 그럼 이제 공급에 대한 측면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사실 이것까지 얘기하기 내용이 좀 시간이 애매해서 좀 빠르게 지나가겠습니다. 뒤에 더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서요. 우리가 공급이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를 평소에 되게 많이 경험해요. 예를 들면 우리 코로나 팬데믹 때 막 이제 마스크 수요가 올라오는데 공급이 한정되니까 막 약국에 가도 막 마스크를 못 찾고 사람들은 훨씬 더 웃돈을 주고 팔고 이런 현상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현상이 계속 유지가 됐나요? 어느 정도 마스크 가격도 많이 올라가고 수요가 계속 받쳐주면 이제 공장들이 많이 생기면서 마스크 공급이 확 늘어나서 지금 마스크 가격이 많이 떨어졌죠. 그리고 1년에 막 조류독감이 한 번씩은 꼭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때만 되면 닭고기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지만 닭은 성숙하는 데 한 1개월밖에 안 걸려요. 그래서 공급이 금방 다시 제자리를 찾으면 가격이 내려오는 일들이 많죠. 근데 금은 그렇지 않아요. 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금을 어떻게 채굴하지 생각하면 그냥 곡괭이 들고 광산 가서 채굴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금은 채굴 과정이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금이 많은 광산을 먼저 찾아야 되고 그 광산 중에 실제로 채산성이 높은 광산이 있는지를 판별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판별을 하고 나서 바로 금을 캘 수 있냐? 안 돼요. 왜냐하면 엄청 오랫동안 캐야 되니까 금이 나올 철로라던가 아니면 뭐 인부들이 묵을 숙소라던가 이런 인프라들을 또 다 깔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야 금을 채굴할 수 있는데 여기서 채굴돼서 나온 게 또 금이 아니에요. 뭐 구리라던가 아연이라던가 납이라던가 다양한 것들이 섞인 원석 형태로 나오고 이거를 정제해서 골드바로 만들어야 실제로 이제 드디어 우리 눈앞에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이 기간이 한 10년 정도 걸려요. 그렇다 보니까 기업이 이제부터 금 생산해야지 라고 마음을 먹으면 실제로 금이 생산되는 건 10년 이후인 거죠. 그래서 기업들은 함부로 금의 생산량을 많이 늘리거나 많이 줄일 수가 없어요. 이런 특성 때문에 금의 생산량은 300년치 데이터를 뽑아서 보면 오를 때도 내내 오르고 떨어질 때도 내내 떨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 특성 때문에 금 가격도 우리가 뭐 집에 가서 아마 살펴보시면 아실 거예요. 오를 때도 내내 오르고요. 떨어질 때도 내내 떨어져요. 이게 바로 이 공급적인 특성 때문에 나타난 겁니다. 자, 그러면 언제 금 가격이 오를까요? 너무 당연하게도 공급이 줄으면 오르겠죠. 네, 그래서 1940년쯤에 이제 그 생산량이 줄어들기 시작하니까 금 가격과 은 가격이 상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뭐 1970년대도 보면요, 1970년부터 공급이 줄어들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금과 은 가격이 폭등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뭐 2002년에도 마찬가지예요. 2002년부터 공급이 줄어들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금 가격이 상승했다는 걸 알 수 있고, 현재도 이제 공급이 반대로 꺾인, 이제 추세가 꺾인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로 빠져든 바로 그 순간이 2019년부터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기가 막히게도 공급이 줄어드는 바로 그 시점도 2019년부터예요. 모든 시그널들이 금은 2019년부터 거대한 상승장이 시작되었다고 이미 이야기가 되었고, 그 다음에 공급적인 특성 때문에 금 가격은 오르면 짧게 오를 때는 9년, 길게 오를 때는 13년까지 오르는 긴 추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슈퍼 사이클 가운데 지금 정중앙쯤에 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만 보더라도 지금 공급이 많이 줄고 있어서 금이 상승하기 좋은 시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과거랑 다르게 지금은 기후 위기라는 부분이 어마어마하게 큰 사건입니다. 예전에는 뭔가 물건을 만들 때 효율성만 생각했기 때문에 뭔가 환경을 굳이 생각하지 않고 뭔가 좀 더 좋은 에너지, 그러니까 훨씬 더 높은 에너지를 낼 수만 있다면 화석연료를 많이 쓰고, 그래서 효율성만 따졌어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지구가 많이 안 좋아져서 지금은 뭐 이제는 환경을 생각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간다, 뭐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죠. 이건 IMF에서 나온 보고서 이후부터, 그래서 이제 전 세계 국가들이 기후 협약으로 이제 친환경적인 산업을 육성하고 전통 산업을 좀 규제하자,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이미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이 금광 기업들, 은광 기업들, 이렇게 금이나 은을 채굴하는 기업들은 전통 산업에 속해요. 일종의 환경 파괴범의 주범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금강 기업 중 하나인 베리골드의 사업 보고서를 보면요, 금의 생산량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줄었고, 그 다음에 순이익이 정말 크게 줄었습니다. 심지어 작년 4분기에는 적자였어요. 근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금강 기업도 지금 이렇게 많이 힘든데, 그 밑에 조그마한 금강 기업들은 어떨까요? 그 기업들 중에 이 기후 위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면 이들은 마진율이 줄어드니까 마진율이 안 좋은 금강은 캐다가 생산을 중단할 수밖에 없고, 어떤 기업들은 심지어 파산하면서 아예 생산이 다 끊겨버리게 될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지금도 안 좋은데, 지금도 안 그래도 공급이 하락하는 추세인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하락하는 추세는 과거와 비교했을 때 훨씬 더 가파른 속도로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수요의 측면으로 보나 공급의 측면으로 보나 앞으로는 금 가격의 상승을 거대한 상승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다 좋아요. 이제 다 좋아요. 왜 투자해야 되는지도 알겠고, 언제 투자해야 되는지도 알겠어. 그러면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이것만 알고 가면 끝이 나겠죠. 금은 초반에도 살짝 말씀드렸는데, 주식이나 그런 것과는 다르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다양해요. 금 펀드도 있고요, 실물 금을 사는 방법도 있고요, 금 통장도 있고, 정말 방법이 다양합니다. 근데 내가 그냥 아무거나 사면 되겠지, 이런 생각으로 하시면 나중에 그 선택 하나로 어마어마한 손실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투자의 특성은 어떤지, 그리고 나한테 맞는 투자 방법은 무엇일지, 요걸 알아가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대표적으로는 실물 투자, 그리고 ETF, 그 다음에 마지막 제가 조금 더 추천해드릴 KRX 금시장,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거 외에도 많은데 그냥 쉽게 말해서 다른 건 별로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것만 기억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물부터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실물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 안 좋은 선입견도 있고 좀 그래서
되게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데 그게 오해에서 비롯된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장단점 이런 것들을 다 합친 특징으로 실물, ETF, KRX 이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물 같은 경우에는요, 첫 번째 특징은 완벽한 통제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금 가격이 오르는 건 사실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금 가격이 오른다는 건 사람들이 화폐로부터 이거 위험하다 생각하는 똑똑한 사람들 먼저 빠져나가면서 금 가격이 서서히 오르다가 나중에 모든 사람들이 이거 화폐로부터 탈피하는 현상이 나타날 때는 금 가격이 정말 미친 듯이 치솟거든요. 그래서 어떤 국가에서는 막 100배, 1000배, 100만 배까지도 상승을 해요. 금 가격이. 그게 금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건데 국가는 화폐를 지켜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화폐 버리고 도망가려고 그러면 강제해요, 금을. 그래서 과거 역사에서 금을 강제했던 역사가 왜 있었냐면 국가가 화폐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금융자산의 형태로 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칠게요. 뭐 ETF가 됐던 뭐가 됐던, 그러면 누가 얼마나 많은 금을 가지고 있는지 다 알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 금을 국가에 매각하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는데 제가 아무런 손을 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역사에서 이렇게 통제가 있었을 때 실물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사실 통제에서 거의 자유로웠던 경우가 많은데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었던 경우에는 문제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 너무 극단적인 예시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원래 금 가격이 올라가는 게 좀 극단적인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 우리가 거의 다가갔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서 실물의 필요성이 이거구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물은 다 필요 없이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실물을 보유해야 하는 이유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그리고 다음으로 특징은 심리적 안정감이 크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왜 어려운가요? 기술이 없어서? 뭐 맞죠. 그리고 뭐 내가 경험이 부족해서? 그것도 맞을 겁니다. 근데 더 큰 건 아마 심리적인 영향일 거예요. 1분 1초, 매분 매초에 내 자산이 올라가고 떨어지는 걸 계속 보다 보니까 빨리 수익 실현해서 내가 이거 수익 챙겨놓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 빨리 팔게 되고 장기 투자가 되게 어려워지죠. 조금만 손실 나도 이거 더 떨어질 것 같은데 무서워서 팔게 되고 이러면서 사실 장기 투자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실제로 그 어떤 주식의 가치를 내가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오랫동안 장기 투자하는 건 쉽지가 않거든요. 매일매일 변하는 시세 때문에. 근데 실물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떨어졌다 그래서 뭐 진짜 이 골드바가 어디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비교적 심리적으로 진짜 안정된 느낌이 들어요. 이거는 실물을 보유해 보신 분들만 거의 이해할 수 있는 거라 뭐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신다면 한돈이라도 좋으니까 한번 보유해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요, 이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부가세를 내야 한다. 우리나라는요, 귀금속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10%를 내요. 사실 이게 좀 이상한 거거든요. 우리가 돈에 세금을 매기진 않잖아요. 10,000원짜리를 1,000원짜리로 바꾸는데 10%씩 세금을 낸다? 이상하잖아요. 뭐 근데 이런 거는 차치하고서라도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부가가치세 10%를 내야 하고, 네 번째, 살 때 팔 때 가격 차이가 크다. 그래서 우리가 뭐 달러를 사고 파는 것처럼 살 때랑 팔 때 금 가격이 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금을 사고 팔면 사자마자 한 마이너스 15% 정도의 손실을 보고 시작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안 그래도 막 보관도 불편하고 그런데 심지어 사자마자 15% 손실을 본다? 나는 이런 건 투자 안 할래. 이렇게 되시는 건데요. 물론 이렇게 투자하는 방법도 있는데 제가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실제로는 부가세나 살 때 팔 때 이런 수수료 없이도 실물을 살 수 있는 방법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오해에서 비롯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뒤에서 그 방법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섯 번째, 할인율 혹은 프리미엄이 생기곤 한다. 우리가 금 가격이라고 말하잖아요. 막 뉴스에 금 가격 2,000불 돌파했다, 사상 최고치 다가온다, 막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 거기서 말하는 금 가격은요, 금의 선물 시세라고 이야기를 해요. 선물 시세란 선물 옵션 시장에서 투자자와 트레이더들이 매수 매도로 결정된 가격인데, 그 매수 매도로 결정된 가격과 진짜 실물을 원하는 사람들의 수요 공급은 좀 다른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서 명시된 금 가격과 그리고 실물 금 가격은 약간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때때로 사람들이 너무 지금 금이 짱이야 이렇게 생각할 때는 웃돈을 주고 사요, 실물을. 그러다 보니까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선물 시세보다 더 비싸게 실물이 거래되는 경우도 있고요. 뭐 사람들이 다 금 같은 거 그 노란 돌덩이 왜 사? 이렇게 좀 소외되게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에는 금 가격이 생각보다 많이 싸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는 이용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소외되게 생각을 했을 때는요, 결국에 이 금 가격이라는 건 선물 시세를 추종하기는 하거든요. 거기로 돌아가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소외돼서 실물 가격이 한 10,000원, 20,000원 더 싸다. 그러면 그때 산다면 우리는 10,000원, 20,000원인 그 정도의 안전 마진을 가지고 시작을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나중에 사람들이 막 광기에 차가지고 금을 찾아서 금 막 웃돈을 주고 산다. 그 경우에는 원래 금의 수익률보다 더 높은 수익률로 금을 팔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실물은 이런 방식으로도 되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점을 작용하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근데 6번째, 7번째의 특징은요, 사고 팔기 귀찮다. 그쵸? 뭐 금은방 가든 뭐가 됐든 이제 실물을 사러 가는 게 되게 귀찮기도 하고 또 보관도 불편하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실물을 꺼려하기는 하는데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이 모든 걸 다 차치하고서라도 첫 번째 특징 때문에 실물을 꼭 보유하시는 걸 많이 추천드리긴 합니다. 실제로 제가 갖고 있는 거의 모든 자산도 거의 99%도 다 실물이긴 해요. 저조차도 실물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좀 여기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러면 진짜 이제 실물을 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하나씩 말씀드려 볼게요. 대표적으로는 뭐 금은방 가서 사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뭐 귀금속 프랜차이즈 뭐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데서 사시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이 세 번째 거, 이걸 가장 사람들이 잘 몰라요. 개인 간 거래를 통해서도 금을 충분히 많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거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우리가 잘 안 찾아봐서 그렇지. 그래서 저는 개인 간 거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금은방이라던가 귀금속 프랜차이즈에서는 부가세를 다 내야 되고 살 때 팔 때 가격 차이가 있지만 개인 간 거래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개인끼리 거래하는데 부가세를 내고 거래하진 않죠. 마찬가지로 금도 중고 거래를 통해서 거래를 할 때는 부가세 없이 거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뭐 내가 만약에 좀 너무 사업적인 그런 목적성을 띠고 있으면 그거는 좀 문제가 되긴 하는데요. 어떤 거냐면 뭐 싸게 나온 그런 금 매물을 사서 뭐 내가 비싸게 팔아먹고 이걸 무한히 반복한다면 사실 이건 금 투자가 아니라 금으로 뭐 사업하는 거죠, 일종의.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장기 투자 목적으로 금을 사 모으는 거는 이렇게 부가세 없이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살 때 팔 때 가격 차이가 보통 금이 난다고 했는데, 사야 되는 사람은 비싸게 주고 사야 되고 팔아야 되는 사람은 싸게 팔아야 되는데, 개인 간 거래에서는 이 중간 가격에서 거래를 하게 돼요. 그렇다 보니까 개인 간 거래로 내가 지금 사자마자 팔면 부가세도 없고 살 때 팔 때 가격 차이도 없다 보니까 어떠한 비용도 없이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실물의 특성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요가 적을 때는 싸게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수요가 많을 때는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투자에 충분한 그런 가치를 알고 있으니까 가격이 떨어져서 사람들이 수요가 없을 때 오히려 싸게 살 수 있어도 좋고, 가격이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그런 광기가 나올 때 비싸게 팔 수 있을 거니까 그렇게 오히려 더 좋은 쪽으로 활용할 수 있고요. 근데 네 번째 특징, 이게 문제긴 해요. 뭐 삼자 사기라던가 절도라던가 작물이라던가 여러 가지 리스크에 취약하긴 합니다. 물론 이걸 예방하면서 뭐 한다면 뭐 그것도 방법이겠지만, 뭐 저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특정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 간 거래를 안전하게 중개해주는 그런 플랫폼도 이제 등장하게 되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트레이드 아크라는 플랫폼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판매자가 물건을 보내면 그거를 순도 검사를 해주고 구매자에게 안전하게 배송을 해주고, 배송을 받으면 그때서야 판매자한테 돈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뭐 삼자 사기라던가 작물이라던가 절도라던가 아니면 뭐 가짜 금이라던가 이런 리스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그 다음에 거래가 간편하기 때문에 이런 걸 만약에 이용해서 하신다, 꼭 이게 아니더라도 몇 가지 있습니다. 뭐 다른 것도 찾아보시면 있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신다고 하면 분명히 실물만이 갖고 있는 모든 이점은 다 가지고 갈 수 있는데 거래 비용이라던가 부가세라던가 이런 거 없이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조차도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대부분 실물만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실물의 이렇게 특징을 그런
이점을 가져가면서 투자해 보시면 어떠실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모든 분들한테 실물을 추천드리진 않아요. 만약에 내가 좀 금 투자를 처음 입문하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이런 걸 하는 게 되게 복잡하고 그렇다 보니까 첫 발을 내딛는데 너무 복잡하고 엄두도 안 나면 아예 금 투자를 시작조차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실까봐 뭐 이제 다양한 금융 상품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일반적으로는 ETF를 많이 투자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이걸 별로 추천드리진 않아요. 바로 뒤에 소개해드릴 것 때문인데요. 어쨌든 ETF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간편하다. 이거 그냥 주식 사는 거랑 완벽하게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주식 어플로 사고 팔면 돼서 되게 간편하다는 특징이 있고요. 두 번째로 수수료가 적은 편이다. 보통 한 0.6%에서 한 0.7% 정도 돼요. 그래서 수수료가 적으니까 뭐 되게 좋다라고 보여지는 부분도 있고요. 세 번째,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 한 5천 원 정도로 투자할 수 있어서 그 부분도 좋고, 근데 이제 네 번째부터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이 ETF라는 게 일종의 펀드인데요. 이거가 상장 폐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주식처럼 뭐 모든 재산을 다 날리고 이런 건 아니긴 한데 충분히 내가 원래 얻었어야 될 수익을 못 얻게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전에 원유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폭등했을 때 이제 그 ETF들이 막 대거 상장 폐지되는 일도 있었거든요. 그때는 충분히 내가 원래 이 가격에 그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돈을 못 받기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지 않는 시점에 어쨌든 이렇게 매각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해서 이런 것 자체도 좀 리스크고 문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어쨌든 실물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얼마의 금을 가지고 있는지 국가가 다 알아요. 그래서 뭐 국가가 만약에 통제를 한다면 거기서 좀 자유롭지 못하다는 부분도 있고요. 네. 여섯 번째로 이런 ETF들은 세금이 좀 문제예요. 한국에 상장된 ETF는 배당 소득세 15.4%를 내는데 그냥 쉽게 말해서 우리가 수익의 15.4%를 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금 같은 경우에는 추세도 길고 한번 오를 때 정말 크게 오르는 성향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1970년대 같은 그런 상승이 왔다. 막 20배가 넘게 올랐다. 그러면 거기 15.4%를 세금으로 내야 된다? 어마어마하게 크겠죠. 그리고 이 수익이 연 2천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 종합금융소득과세라고 해서 최대 44%의 누진과세도 나오게 됩니다. 물론 미국에 상장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22%인데요. 이것도 뭐 마찬가지로 수익의 22%를 내야 하지만 뭐 몇 가지 공제 혜택도 살짝 있기는 해서 뭐 이게 조금 더 낫다고 보면 나을 수도 있는데 전 이것보다 더 나은 게 있어서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실물이 제대로 담보되어 있지 않다. 이 ETF가요 그냥 금 가격을 쫓아가도록 설계된 그냥 금융 상품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진짜 금을 담보한 건 아니라서 만약에 이 금융 상품에 문제가 생긴다고 했을 때는 적절한 보상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ETF를 만약에 생각하셨던 분이다 아니면 이미 ETF로 투자하고 계신 분이다 라고 한다면 차라리 이걸로 옮기시길 추천드립니다. KRX 금시장이라는 건데요. 이걸 일반인 분들이 사실 잘 모르세요. 이게 정부가 2014년쯤에 금거래를 좀 양성화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한국거래소에서 출시한 금시장이에요. 이게 정말 간편해요. 정말 간편하고 다 좋은데 홍보가 좀 덜 된 게 저는 많이 아쉽더라고요. 이 KRX 금시장의 특징은요. 간편하다. 우리가 주식처럼 투자할 수 있어서 ETF를 좋아하잖아요. 바로 그 주식 어플에서 이것도 할 수 있어요. 메뉴 탭에 뭐 금현물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이것을 투자할 수 있는 그 탭으로 바로 메뉴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거랑 똑같이 호가창이 있고 똑같이 매수 매도해서 금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요거의 특징은 수수료가 일단 ETF보다 더 적어요. ETF가 아까 0.6%에서 0.7% 정도 됐는데 KRX 금시장은 0.2%에서 0.3% 정도로 거의 수수료가 없다는 거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기에는 어떠한 세금도 없습니다. 물론 내가 실물 인출을 요구하면 부가세를 내야 되긴 하는데 그것만 아니라면 우리가 뭐 ETF 투자하는데 실물 가지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분들이라면 차라리 KRX 금시장으로 옮기면 수수료도 적고 그 다음에 세금도 없이 투자가 가능하시니까 요거를 이용해 보시는 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KRX 금시장 같은 경우에는 실제 금으로 담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ETF보다는 비교적 더 안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이제 다섯 번째, 어쨌든 얘도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뭐 국가의 통제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다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서 결론적으로 내가 실물을 보유해야겠다.
실물이 아니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뭐 개인 간 거래라던가 아니면 조금 더 이제 막 더 공부를 해보시면 금을 꼭 부가세 없이 구매하실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실물을 보유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아니다, 나는 그래도 실물은 좀 너무 귀찮고 좀 그렇다 한다면 차라리 KRX 이렇게 딱 두 가지만 생각하고 가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만약에 내가 일상생활을 하다가 뭐 이런 금투자 방법도 있던데 접하면 웬만하면 그냥 걸으셔도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전 연준 의장이었던 앨런 그리스펀이 했던 말을 끝으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금은 그저 역사적인 유물에 불과할까? 정말로 이게 가치도 없고 의미도 없는 것이라면, 만약 그렇다면 왜 1조 달러 이상의 금을 전 세계 중앙은행과 IMF 그리고 다른 모든 금융기관들이 보유하고 있겠는가? 네, 여러분 이 부분 잘 생각해 보시면서 집에 가셔서 금 투자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익한 강연 진행해주신 조규원 대표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머니쇼 2일차 세미나실 3에서 진행되는 모든 강연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하면서 내일은 10시 30분 첫 강연을 시작으로 총 12개의 알찬 강연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역시나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